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3월 11일 금요일 아침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여전히 조금 쌀쌀하네요. 아침에는 이런 날씨 속에 밤새 열심히 일하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금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신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시선집중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부터 그런데 기온은 크게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해서 포근하겠다는 예보입니다. 일교차가 한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말 내내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 나와 있습니다.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좀 강하게 불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대구 14도 등 9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0도, 부산 2도, 광주 0.2도, 대구 1.4도, 대전 영하 0.6도, 강릉 3.3도, 춘천 혼자 무척 춥습니다. 영하 4.7도. 춘천 사시는 분들은 겨울이 좀 힘드시겠습니다. 아무튼 아침은 좀 쌀쌀합니다. 뉴욕 증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가 1.87% 하락해서 11,984.61, 나스닥은 1.84% 떨어져서 2,701.02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과 중국의 무역 적자 소식, 그리고 스페인, 리비아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런 중동 시위 사태의 확산, 이런 것들로 악재가 여러 가지로 좀 겹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온 해외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전주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EU, 유럽연합 정상들이 리비아 사태 해결을 위해서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죠. 오늘 정상회의에서는 카다피 정권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또 제한적 공습이나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캐머런 영국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공동 요청에 의해서 열리게 됐습니다. 예. 정상회의에 앞서서 유럽연합 외무장관과 나토 국방장관들도 회담을 가졌는데요. 리비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카다피 원수가 퇴진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군사 개입은 유엔 안보리 결의 같은 분명한 법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한편 카다피군이 주요 석유 수출항인 라스 라누프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의 원유 수출량이 종전 1일 160만 배럴에서 3분의 2 이상이 감소한 50만 배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 상황도 이렇게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오늘을 분노의 날로 명명하고 의회 의원 선출을 위한 직접 선거 도입, 여성 인권 확대, 정치범 석방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오늘 예고돼 있는데요. 예. 사우디 당국은 자국 내에서 행진이나 집회 등 어떤 형태의 시위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시위를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결국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발표도 했다면서요. 예, 대규모 시위를 하루 앞두고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인 알카티프 지역에서 시아파 주민 800여 명이 모인 시위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서 3명이 다쳤습니다. 예. 시위대가 시아파 정치사범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마무리할 때쯤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시위대를 향해 발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발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과 달러화 강세로 하락해가던 유가가 하락폭을 줄여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사우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최대 산유국이기 때문에 유가에 그만큼 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원유값은 조금 떨어지긴 했죠. 예,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6% 하락한 배럴당 103달러 92센트, 북해산 브렌트유는 0.4%가 떨어진 115달러 43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무바라크 퇴진 이후 이집트에서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종교적 갈등인데요. 8일 무슬림과 콥트 기독교인들이 충돌해서 최소 13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예. 시민혁명 과정에서 협력하던 두 진영이 폭력적으로 충돌한 건 무바라크 퇴진 후에 처음입니다. 이외에 각계각층에서 수십 년간 억눌렸던 욕구와 불만이 한꺼번에 불거지고 있어서 혁명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요. 예. 저임금이 시달려왔던 근로자들은 급여 인상과 복지 혜택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요. 무바라크 정권에 충성한 구체제 인사의 청산에 대한 개혁 요구도 아주 거센 상태입니다. 군 최고위원회는 현재의 혼란이 계속되면 무정부 상태를 부르는 반혁명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예. 19일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때까지 혼란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달라이 라마,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로 인도 나람살라에서 망명 정부를 이끌고 있는 달라이 라마가 자유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면서 망명 정부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다음 주 망명 정부 의회가 소집되면 사임이 필요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1960년대부터 자유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가 필요하며 또 그 지도자에게 권력을 이양할 수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티베트의 정당한 명분을 위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서 예. 정신적 지도자로 중국에 대한 정치적인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지난 1950년 중국이 티베트로 진입할 당시 15살의 나이로 티베트 정부의 수반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예. 올해 76. 네, 그렇습니다. 예. 1959년에 인도로 망명한 이후에 계속 이렇게 정신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글쎄요, 또 이제 변화가 있는 모양이군요. 다음 소식은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문서에 서명했던 도이 중의원 의원이 당직을 결국 사퇴했습니다. 지난달 한일 귀독의원연맹의 일본 쪽 대표로 한국을 방문해서 일본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일 의원 선언문에 서명했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우익 언론과 자민당 등 야당이 주권의식을 상실했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간 나오토 총리는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예. 결국 도의 의원이 국회 심의가 혼란스러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당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당직은 사임하지만 의원직 사퇴는 부인했습니다. 이 도의 의원은 간 총리 그룹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왔었는데요. 따라서 간 총리는 마에하라 외상 사임에 이어서 또 한 번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예, 오감경제를 진행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권재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네,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예, 이로써 기준금리는 2008년 12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3%대로 진입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제공하는 총액 대출 한도 금리도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예, 중앙은행에 의한 시중은행 자금 지원 요건을 강화한 것이니까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서 물가를 억제하겠다는 한국은행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분석할 수 있겠죠. 리비아발 중동 사태와 구제역 파동, 저축은행 부실 문제 등 대내외적 위험 요인은 존재하지만 물가를 잡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예,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가 덩달아 오르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가계부채 규모가 더 커지는 걸 막겠다는 게 일단 한국은행 금통위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양날의 칼이기도 합니다. 물가가 올라서 살림살이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제 대출 이자 부담 급증으로 소비 여력이 떨어지는 것도 중산층이나 서민 처지에선 만만치 않은 고통이니까요. 예, 예. 금통위는 그러나 이 같은 대출 이자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목표 관리치를 이미 넘어선 물가를 잡는 쪽을 선택한 셈인데요. 이제 관건은 과연 물가가 잡힐 것인가로 모아지게 됐습니다. 벌써부터 금리 인상 수혜 업종으로 은행주가 꼽히는 등 주식시장이 반응하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금리 인상이 은행 좋은 일만 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요즘 물가 상승세를 생각하면 금리 동결 카드를 꺼내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긴 했는데요. 예. 따라서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이런저런 비판이 제기되는 건 결국 지난해부터 줄곧 제기되어 왔던 즉 한국은행이 진작 금리 인상에 나섰어야 했다는 실기론 지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 한국은행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어떤 주장이 맞는가 여부는 결국 앞으로 물가 동향이나 또 가계부채 규모 추이 등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시중에 돈줄을 죄겠다는 정책 당국의 목표가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서 발현됐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가 예상이 됩니다. 예.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은 부산발 훈풍을 시작으로 매매 시장이 소폭이나마 살아나는가 싶더니 최근에 개포지구 개발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에 걸리면서 대표적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개포주공 1단지를 시작으로 강남 재건축 시장이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예. 여기에 서울시의 재건축 연한 40년 유지 결정까지 이어지면서 재건축을 기다리던 목동이나 또 노원구 아파트 단지에도 찬바람이 부는 등
살짝 그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과거보다는 좀 약세로 그렇게 돌아선 상황이었는데요. 예. 이제 금리 인상이 더해지면 이 같은 약세 흐름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출 금리 인상은 주택 매수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예상됩니다. 예. 반대로 치솟는 전세값으로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매수 여부를 모색하던 실수요자들이 다시 전세로 돌아서는 현상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산업은행 금융지주회장에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 강화위원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금융위원회가 어제 강 특보를 산은지주회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산은지주는 정부가 대주주인 국책은행으로 회장은 금융위원회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확정됐는데요. 강 특보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현 정부권 취임 후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을 정도로 현 대통령과는 직근거리에 있는 대표적 인사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예. 강 특보는 수개월 전부터 민영 금융기관들의 CEO 후보로도 줄곧 거론됐었는데요. 관치금융 또는 낙하산 시비가 불거지면서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강 특보의 금융기관 수장 취임을 고집한다면 결국 산은지주가 유일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바로 임명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게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이로써 강 특보는 취임 이후 한 차례 공백도 없이 현 정권에서 주요 자리를 꿰차는 그런 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신한금융을 제외하면 산은지주까지 포함해서 5대 금융지주 회장이 모두 현 대통령의 친구이거나 대학 동문 이런저런 측근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점도 또 한 번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예. 사건 수입 약정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고 착수금과 성공 보수금의 일부만 신고한 전관 출신 변호사, 그리고 강의 교재 판매비를 빼돌려 4억을 탈루한 스타 강사, 또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세무조사를 피해온 유흥업소 업주 등 세금 탈루를 위한 갖가지 행각들이 잊을만 하면 또 드러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예.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 151명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연중 감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151명 단속만으로는 발본색원 단계로까지 나아가려면 갈 길이 한참 멀다는 지적이 많아서 지속적인 추적과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권재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문화 포커스를 진행하겠습니다. 테나시아의 강명석 편집장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얘기인가요? 네, 지난주 디지털 음원 차트에는 발표된 지 7년 된 이소라 씨의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가 상위권에 올라왔습니다. 예, 그럴만하죠. 예. 이소라 씨가 이 노래를 MBC 우리들의 일밤에 나는 가수다에 부르면서 생긴 일인데요. 나는 가수다는 이렇게 알려진 대로 이소라 씨, 윤도현 씨, 박정현 씨, 김건모 씨 등 최고의 가창력을 가진 7명의 가수들이 서바이벌식으로 경쟁해서 7위는 탈락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좀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고의 가수들의 무대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좋았다든가, 요즘 이런 음악성 있는 가수들이 점점 설 무대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음악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로 장르가 다른 뮤지션들을 이렇게 경쟁시키는 게 옳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예. 그래서 가수 윤종신 씨는 트위터에 어쩜 저리 최고만 뽑아놨을까, 그러니까 최고 가수들만 뽑아놨을까, 가혹한 기획이라 생각했는데 응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 가수 조영남 씨는 가수들 노래에 점수를 매겨서 떨어뜨리는 것은 덜 돼먹은 생각이다. 선의가 있다 해도 이런 프로그램은 예술에 대한 모독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라도 가수들에게 설 무대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나 각자 장점이 다른 가수들을 순위를 매기고 그러면서 가수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주는 건 너무 문제 아니냐는 입장이나 사실 나름의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첫 번째 탈락자가 나오는 다음 주에 그런 탈락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서 좀 제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첫 탈락자가 나오는 거죠? 예고에 따르면은 예. 이번 주에 첫 탈락자가 나오는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 가수들이 나는 가수다에 출연하게 된 이유부터 좀 먼저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실력 있는 가수들이 텔레비전 나오기가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은. 예, 우선 드러나는 상황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이돌 위주인 주말 음악 프로그램 외에는 점점 음악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있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은 음악 시장이 큰 나라에서도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에 가수들이 많이 출연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라든가 일본에서 공중파 방송에 실력파 뮤지션들이 매주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차트 1위를 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대신에 공연, 음반, 음악 채널 방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음악을 알리고 요즘엔 유튜브 같은 인터넷 사이트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가면 갈수록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가 음악을 알리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얼마 전 MBC 무한도전에서는 이적 씨의 노래가 BGM으로 쓰였는데 갑자기 실시간 차트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악 프로그램 몇 번씩 출연하거나 뭐 아무리 활동한 것보다 무한도전 한번 BGM으로 나오는 게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드라마 시크릿 가든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현빈 씨가 해병대에 입대한 뒤로는 현빈 씨가 부른 노래 가질 수 없는 너가 차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정말 TV 위주로 음악계가 재편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또 TV 영향력이 그만큼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예, 그렇죠. 아무래도 라디오나. 근데 예, 예. 요즘 오히려 또 TV 영향력이 그 예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사실 TV는 이제 점점 시청률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시청률이 감소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TV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겠냐고 했는데 사실은 음악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은 사실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디지털 음원 사이트에 가면 추천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신곡 중에 어떤 곡을 사이트에서 잘 보이는 곡,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차트 바로 밑단이나 윗단에 걸어두는 겁니다. 예. 사실 음원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여러 신곡들을 충분히 소개하고 있어서 사실 생각해보면 추천은 좀 무의미한 제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 하지만 실제로 추천을 하면 그 곡은 순위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음악 팬들 사이에서는 왜 어떤 가수는 추천하고 어떤 가수는 안 하냐는 불만이 제기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그만큼 음악을 찾아서 듣는 것보다는 쉽게 눈에 띄는 곡, 그것도 가장 보기 쉬운 곳에 있는 곡들을 듣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TV는 더더욱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한국의 음원 사이트 이용자는 250만 정도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악은 여전히 분명히 많이 듣지만은 적극적으로 찾아 듣거나 즐겨서 돈을 쓰는 산업으로서의 영향력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TV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에 비해서 음악의 영향력이 더 축소되다 보니까 더 음악에 의지하는 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수들은 음악보다는 오히려 CF나 한류 시장을 노려야 되고요. 요즘 아이돌이 엄밀히 말해서 음악이 아니라 TV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심하게 말하면 음악 산업이 듣는 사람만 듣는 산업이 되고 있고 방송이나 모바일 시장 같은 더 큰 산업의 일부가 되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나는 가수다는 이런 상황이 극심해지면서 가수들이 정말 마지막 카드를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점에서 이 출연 가수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이제 강명석 편집장은 프로그램에 찬성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 프로그램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면 가수들한테 그냥 노래를 무대에서 잘 부르는 걸 넘어서 가수들한테 사력을 다해서 정말 그 태도까지도 대중한테 낱낱이 다 공개해서 호응을 얻어라 이러는 것 같아서 불편하게 합니다만은 예. 그걸 감수하고 가수들이 출연한 이상은 그 가수들만큼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좀 볼 때 좀 복잡한 감정이 좀 있습니다. 예. 가요계가 요즘 뭐 CD는 거의 다 물건을 같다고 하고. 예, 거의 뭐 기념품처럼 됐죠. 예. 저는 아직도 CD 중심으로 듣는데. 이제 근데 음원 사이트는 또 워낙 이제 싸게 되니까 그만큼 또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희생의 길이 과연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말씀하신 부분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얼마 전 디지털 음원 사이트의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예. 음원 업체가 일정액만 내면 음원을 무제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상품을 담합해서 막고 한 달에 150곡 정도의 다운로드만 허락하는 상품을 냈기 때문인데요. 예. 이 150곡 다운로드에는 무제한 스트리밍, 그러니까 어느 때나 클릭하면 들을 수 있는 서비스도 포함됐습니다. 예. 사실 150곡 다운로드를 하면 지금도 곡당 판매가가 요즘에
이런 정액제 서비스가 만 원 초반이나 아니면은 뭐 9,000원, 8,000원 이러니까요. 예. 사실은 곡당 판매가는 몇십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예. 무제한이면 더 싸질 거고요. 물론 소비자가 싼 값에 상품을 살 권리는 있습니다만은 좀 이건 좀 너무 싼 거 아닌가. 사실은 가수들이 이 가격을 내놓고 싶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이번 주에 이소라 씨가 바람이 분다로 번 돈은 그래서 아마 정말 얼마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상위권에 들었어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판매가가 너무 낮으니까요. 그리고 음악계가 걱정된다면은 가수들이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기 전에 음악을 좀 능동적으로 찾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가수들이 주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렇게 경쟁하는 모습까지 보여줘야 감동을 줄 수 있다면은 그건 부르는 사람 이전에 좀 듣는 사람에게도 좀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뭐 이렇게 싼 가격에 그냥 널려 있기 때문에 예, 듣는 사람들한테만 또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쉽게 사이트 가면은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안 찾아 듣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나시의 강명석 편집장이었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60초 풍경입니다. 3월 이맘때쯤에 이제 각 학교들에선 뭐 이제 신입생들 대상으로 이런저런 동아리 같은 것을 이제 모집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동아리는 대학교의 동아리가 아니고요. 자격 조건을 보니까 나이가 5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형을 좋아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동아리인지 60초 풍경으로 담아봤습니다. 신입 어머니들은 공연을 관람하시고요. 기존 어머니들은 공연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발발 떨리지. 네 맘이 내 맘이야. 그러지. 신입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당연히 떨리지. 육지를 나타났어. 늑대? 우와, 늑대다. 거기 있어. 이 똥돼지 잖아. 신입 선생님들이랑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이랑 한 분씩 짝을 맺어서 역할을 이제 연습을 하실 거예요. 하시고 싶으신 역할 있으시면 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돼요. 뚱돌이 두 분이 짝꿍이세요. 네, 잘 부탁드려요. 항상 이 늑대가 나랑 같이 움직여야 돼요. 앞을 보고 너희들은 다 내 밥이다.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맛있게 먹어줘야지. 아하하하. 자꾸 하면 돼요. 열심히 할게요. 네. 해바라기 인형 극단. 파이팅! 예, 해바라기 인형극단의 연습 현장이었습니다. 이 인형극단은 말씀드린 대로 5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동아리고 매주 목요일에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정사회복지관에 모여서 이렇게 연습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200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경로당 이런 곳들을 방문하면서 인형극 공연으로 이제 봉사를 하고 계신 그런 분들입니다. 4월에도 이제 또 공연이 예정돼 있어서 열심히들 연습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좋은 공연을 기대하겠습니다. 60초 풍경 이하나 리포터의 주제였고 노래는 에디피쇼의 노래인데 덩그리 돌. 이건 천의 일종이라고 하는군요. 덩그리라는 건. 잠깐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와 함께 뉴스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굵직한 뉴스가 쏟아집니다. 그러게요. 추리기가 정말 벅찬데요. 예.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면 먼저 이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특별수사청 설치하기로 했고 대검 중수부 폐지하기로 했고 대법관 증원하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예. 이것 외에도 판검사 전관 예우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의 모든 사건을 1년 동안 아예 맡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예. 또 이 다른 변호사를 내세우고 뒤에서 소송을 조정하는 이른바 명의대여 소송 수행도 금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이 법관이 정년 전에 대형 로펌으로 옮겨서 정관 예우를 누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대법관 정년을 65살에서 70살로, 일반 법관은 그러니까 60살에서 67살로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사법개혁특위는 6인 소유의 합의안을 오늘 전체 회의에 상정한 뒤에 다음 달 10일까지 법안을 만들고 4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이런 일정표를 짜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순탄하게 진행이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이 김준규 검찰총장은 어제 긴급 간부회를 소집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검찰은 공론 절차가 생략된 점을 지적을 했고, 이 중수부 폐지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명확하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예.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요. 예. 민주당 일각과 시민단체에서는 왜 공수처가 아니라 특별수사청이냐, 이런 사법개혁 후퇴다 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문제 이따가 3부에 주성영 의원과 인터뷰하겠습니다. 네. 사법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죠. 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작성한 문건이 여럿 있는데 이 가운데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008년 초에 이상득 의원의 아들 지영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서울의 한 세무서장에게 지시했다가 이상득 의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나도 모르게 세무조사가 진행됐다고 해명했다는 내용의 문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안원구 전 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한상률 전 청장의 최측근 김모 씨가 내 사무실로 찾아와서 지영 씨 관련 세무조사를 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이상득 의원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안 전 국장은 이어서 김모 씨가 찾아온 뒤 한상률 전 청장이 내게 전화를 해서 이상득 의원에게는 내가 직접 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도 진술을 했습니다. 예. 당시 정치권 안팎에선 한상률 전 청장이 지영 씨 관련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덕분에 국세청장 유임에 성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고 합니다. 예. 2007년 대선 당시 이른바 BBK 편지가 조작된 것과 관련해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주장하기를 이 친이계 핵심인 A 의원, 현직 고위 관료인 B 씨가 관여됐다, 이런 의혹을 내놨습니다. 예. 박 원내대표는 기획 입국설과 관련한 편지 조작의 제안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사건을 진두지휘했고 중간에 두 사람이 개입됐다면서 이같이 주장을 했는데요. 또 정부 고위 관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할 정도의 직위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 이 민주당은 BBK 김경준 검찰수사 대책반을 꾸렸는데요. 이 반장을 맡은 박영선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편지 조작을 종용한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서줬을 뿐만 아니라 이 수감 중인 편지 작성자의 형이 10년 살 것을 5년형으로 감형해줬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동아일보는 에리카 김 씨와 관련된 소식을 실었는데요. 이 검찰이 에리카 김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예. 2007년 대선 때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시인을 했지만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할 거라는 거고요. 예. 옵셔널 벤처스에 대한 주가 조작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에리카 김 씨가 이 주가 조작과 횡령은 동생이 저지른 일로 나와 무관하다고 주장을 했고, 예. 동생 김경준 씨도 누나는 책임이 없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전혀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상하이 스캔들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국정원에서 파견된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부총영사가 에치 전 영사와 덩신밍 씨의 내연 관계 및 대외비 자료 유출 가능성을 파악하고 문제 삼으려고 했지만 김정기 당시 총영사가 이를 묵살을 했다고 합니다. 예. 김정기 당시 총영사의 묵살에도 불구하고 부총영사는 자체 조사를 벌였고요. 덩신밍 씨에게 불법 비자가 발급된 사실 등을 확인해서 지난해 11월 국정원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서울신문이 보도한 거고요. 이 덩신밍 씨의 한국인 남편 진모 씨가 법무부 감찰관실에 제출한 것은 이 에치 전 영사와 부인의 부적절한 관계를 담은 투서와 사진뿐이었는데도 이 정관계 인사들의 연락처가 끼워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덩신밍 씨의 컴퓨터에는 정관계 인사들의 연락처가 없었다라는 것이라는데, 이 남편 진 씨는 법무부 소속 김모 영사의 도움을 받아서 투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영사가 연락처를 끼워 넣은 것 같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해서 부총영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동아일보는 국내 이 그 정관계 인사 연락처는 한국 기업인 민모 씨 컴퓨터에서 엑셀 파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자료는 지난해 6월 2일 낮 12시 59분에 민 씨 컴퓨터에서 작성이 됐고 같은 날 오후 4시 9분에 해당 파일의 내용이 인쇄가 됐다고 하는데요. 파일이 작성된 6월 2일은 김정기 전 총영사가 이 관저에 보관되어 있던 연락처가 사진으로 찍힌 다음 날입니다. 예. 이 민모 씨는 중국에 진출한 스킨푸드 화장품 무역 중국 본사의 전 이사라고 하고요. 덩신밍 씨는 이 회사의 고문입니다. 예.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예. 그리고 주 몽골 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현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사직한 고위 외교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공기업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2월 사표를 낸 지 2달 만인 4월 2일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 이사로 채용이 돼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도 있는데요. 주 상하이 한국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로 근무하다가 일본의 니갑다 주재 총영사로 옮긴 Y씨가 최근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사임을 했다고 하고요. 예. 총리실이 동남아 4개국 공관을 점검한 결과 한 공관장이 어학연수원 후배들에게 공금으로 수백 달러씩의 용돈을 주다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외교부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예. 다음은 장자연 씨 관련 소식인데요. 이 경찰이 장자연 씨 지인 전모 씨한테 압수한 편지 봉투 일부가 훼손돼 있는 흔적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편지 봉투 3개의 소인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건데요. 예. 이 소인에는 발신 지역을 알 수 있는 일련 번호 등이 적혀 있는데 이를 일부러 오려낸 다음에 이 편지 봉투를 복사를 해서 장자연 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경찰은 또 압수한 편지 원본은 23장이 아니라 24장이라고 어제 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저녁 술자리를 했다라는 제보자로부터 그 자리에 장자연 씨가 함께 있었고 분위기로 보아 장 씨가 사주 일가와 익숙한 파트너였던 것으로 보였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종걸 의원은 조선일보 내부 사정에 밝은 제보자를 통해서 스포츠조선 사장은 장자연 사건이나 리스트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예. 이 조선일보는 그저께였죠. 이 장자연 편지에 등장하는 인물을 조선일보가 아닌 스포츠조선의 전 사장이다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양쪽의 싸움이 커지겠군요. 네. 지난 1월 경기도 판교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렸던 이숙정 성남시 의원 기억하시죠? 예. 이 사람이 지난해 9월에도 단골 미용실에서 소동을 벌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숙정 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의 미용실에서 염색과 파마를 하고 나간 다음에 경찰을 동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지갑에 현금 3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없어진 게 분명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에 따라서 경찰이 3시간 동안 미용실 문을 닫게 한 다음에 미용실 내 CCTV 화면을 확인을 하고 직원들이 소지품과 사물함, 심지어 쓰레기통을 샅샅이 뒤지는가 하면 예. 직원들 몸수색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미용실 직원은 이숙정 의원이 한 직원이 손님에게 팁으로 받은 현금 10,000원을 가리키면서 내 돈이랑 똑같이 생겼다라는 주장도 했다고 밝혔는데 그런가요? 10,000원은 전부 다 세종대왕님이 나옵니다. 예.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하셨군요, 이거.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정경련 총회에 참석해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주장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답변이 이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업가 집안에서 자랐고 학교에서 경제학 공부를 계속해왔는데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안 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에 이 부정적이라는 말이냐라는 추가 질문이 나오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를 전혀 모르겠다는 얘기다 예.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네요. 그렇게밖에 읽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어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대기업이 하청업체 기술을 유용하거나 탈취했을 때 손해액의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한 건데요. 기술 탈취가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를 입증할 책임도 대기업에게 지우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이에 대해서 재계는 이 3배 보상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예, 국회 사법제도 개선 특위 6인 소위가 법조 개혁안을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한다. 그리고 판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한다. 또 경찰 수사권을 일부 독립하고 판검사가 퇴직 후에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에 퇴직 직전에 근무했던 지역에서 1년 동안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것, 즉 전관예우를 폐지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그 사안 하나하나가 다 뭐든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논의 자체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한 1년 반 동안 그 논의가 이어져 오다가 결과가 나온 것인데 혁신적이다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또 검찰은 적극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법원 쪽에서도 공식 그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껄끄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또 정치권 내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사법제도 개선 특위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성영 의원도 역시 검찰 출신이기도 한데요. 얘기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성영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자, 그 검찰 쪽에선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내용도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 법원은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역시 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반발은 사전에 예상은 했던 것이겠죠? 네, 예상을 충분히 했고 법원은 지금 조용하지만 물밑으로는 검찰보다 더 반발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법원의 그 개혁안은 대표적으로 이제 대법관을 6명을 증원해서 20명으로 대법원을 구성한다 이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 내용과 양형기준법안에 그렇죠. 양형기준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이런 개혁안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기준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정해야 된다면 법관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기계적으로 자꾸 이제 그 판결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인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뭐 더 촘촘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고무줄 판결이라는 그런 또 정관예우 폐해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너무 정복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제는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왜 그 성폭행범에 대한 조루순 사건 같은 경우에 전혀 지금 현재 양형 기준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양형 기준이 세밀화되어 있고 법관은 그에 따라야만 하고 더구나 그것을 국회한테 맡겨야 된다면 사법부의 권한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반론이 나올 법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양형 기준을 만드는 데는 미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 이제 한국의 현실에 맞게 어떤 절충하는 그런 모색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양형기준법을 제정한 다음 양형위원회가 설치되면 양형위원회의 몫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어저께 6인 소위의 야당 간사 김동철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 증언 문제, 즉 대법관 증언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정부에서 증언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2, 3년 정도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 대법관 증언 문제에 대해서 6인 소위조차도 합의가 안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합의문으로는 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발표했습니다만은 독일이나 프랑스 사례는 대부분 판사가 10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20명으로 늘려가지고 이제 워낙 법원이 반발하니까 6명밖에 못 늘린 겁니다.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더 증언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현직 법원에서의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는 사법개혁특위에서 또한 그 여론을 수렴해서 논의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적어도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내부에서 또 그 6인 소위 내부에서도 또 이견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20인으로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이게 합의는 20명으로 된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논의 과정에서 더 늘릴 수도 있다. 물론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3심제를 대법원에서 우리 국민들은 재판을 종결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현재 대법원은 이게 14명으로 소화를 못하니까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두자고 하는데 이런 시도가 과거에도 전부 국민들에 의해서 배척되고 실패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대법원에서 3심 제도를 종결시키려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제 대법원은 이제 헌법재판소보다도
수가 더 늘어나면 예.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하고 동수인데 네네. 이게 늘리면 곤란하다라는 뭐 그 대법원 쪽의 입장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더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반발도 더 커지겠네요. 대부분은 반발하겠지만 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실용적인 의미에서 대부분도 이제 국민 앞으로 예. 다가오는 그런 자세로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법조개혁안 중에 특히 이제 그 검찰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검찰 쪽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또 바깥에서도 그 평가가 나오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일종의 지난번에 그 청목회 문제로 해서 국회 반격이 아니냐 이런 그 평가를 내놓은 언론도 있더군요. 예, 저도 봤습니다만 예. 우리 송 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 사법개혁특위가 작년 2월에 만들어서 1년 이상 1년 3개월 정도를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쭉 논의해온 결론이고 청목회 사건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연말쯤 터졌고 또 저 개인적으로 예. 청목회 관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아마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가장 강력하게 예. 반대를 한 그런 것을 좀 참작을 해주시면 예. 그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예. 겁니다. 예. 근데 그 다른 인터뷰에서 아마 주성현 의원께서 하신 말, 그러니까 청목회 사건을 보면 수사 오남용 사례가 있지 않았느냐. 예, 그런 오남용 사례는 오남용 사례대로 규제하고 예.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개정은 정치자금법 개정대로 봐야 된다 하는 예.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오남용 사례를 고제하기 위한 그런 정신도 담겨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 수사의 오남용 사례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목회뿐만 아니라 예. 그 전에도 여러 사건에서 뭐 제가 언급하기가 뭐 불필요할 정도로 예. 거론됐던 문제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청목회 수사에 대해서는 일반 여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 법사위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예. 동료 의원들이 관련된 사건이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검찰에서 잘못이 있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가라. 예. 이렇게 법사위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그 선후 관계를 보면 청목회 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난 네네.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인 분위기가 국회가 검찰을 어느 정도 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득을 보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동시에 또 동존재하기 때문에 네, 아침 언론을 보고 그런 기사가 실린 걸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만 예. 또 그렇게 볼 여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어차피 논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 9시에 이제 전체 회의에 이게 이제 워낙 예민한 문제고 심대한 문제라서 예. 6인 소위원 이외에는 전체 특위위원들에게도 자세한 보고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발표하고 오늘 9시에 이제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할 겁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대검 중수부를 없애고 특별수사청을 설치한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더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검찰의 어떤 통제 동시에 중수부를 또 없앤다는 것이니까 네. 거기서 이제 특별수사청까지 설치한다면은 그야말로 국회에서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그 지적도 나와서요. 그 점은 좀 이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중수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중수부의 대검에서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죠. 예. 대검 공안부가 있지 않습니까? 공안부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대검의 총장의 참모 부서로서 수사 지휘권만 가지고 예. 기획 업무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는데 이제 중앙수사부도 그대로 두되 예. 이제는 공안부에 준하는 수준의 그 기능을 하고 예. 수사 기능은 일선 검찰로 돌리는 겁니다. 예. 사실 이번 청목회 수사도 대검에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서부지검에서 문제가 되었던 하나 사건이나 태강 사건도 다 지검에서 한 사건들이에요. 예. 그리고 중수부는 설치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송광수 안대희 체제의 대선 정치자금 수사로 막 역사적인 기능을 다했지 않느냐 하는 예. 판단이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로 이제 시대적 정원을 고했다는 판단입니다. 뭐 한동안 그 이후에 중수부 활동이 없긴 네, 했었죠. 없어요. 전혀 지금 없고 식물 상태로 지금 있으니까 예. 이걸 현실화 시켜주고 그다음에 총장의 참모부서로서의 대검 중수부 기능, 공안부나 강력부나 형사부처럼 그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상화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수부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없애는 것이 능사냐 하는 그런 그 반론도 나올 법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들어서, 우리 예. 송 교수님께서 MBC에서 TV 토론하실 때 제가 나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중수부 폐지 안 된다. 예.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하고 그다음에 대검 중수부의 기능은 일본은 법무 대신이 우리 법무부 장관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예. 우리는 행사한다 이런 면에서 제가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토론 과정에서 제 의견대로만은 할 수 없고 예. 또 여러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결정해서 제가 간사로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네, 같은데,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럴 예를 것으로 들어서 예상했습니다. 예, 네. 부정부패 파수꾼을 무장 해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중수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뭐 그동안에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가 고위층의 부패를 전담수하는 조직인데 이걸 그럼 폐지해서 덕본 사람이 누구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네,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아니냐 이런 예. 보도를 그런 측면이 있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사실 이 부정부패 사범을 뭐 여기서까지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과 김현철 사건, 그다음에 DJ 정부 때 홍삼 트리오 아들 3명 사건, 그다음에 노무현 비리 사건을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의미에서 이제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기획이나 수사 지휘 기능만 남겨놓고 일선 검찰청으로 분배를 하는 시대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주성영 의원의 개인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다니까 합의 내용. 뭐 그건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반론은 여전히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네,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 문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 문제로 검찰이 그 인터뷰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요. 그냥 검찰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지금 대검 중수부 설치 근거는 대통령령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고 이게 사실 그 중앙행정기관의 부국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설치 근거가 그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의결 사항인데 이걸 왜 그 법률 사항으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반론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론인데 그거는 내가 송 교수님하고 토론한 것처럼 검찰청법에 총장의 참모 부서는 그 직접 수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수사 지휘 기능만 가능하더라는 일반 원칙을 두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입법권 남용이다 이런 지적이었는데 그것은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지금 현재 총장 산하에 그 다른 공안부나 강력부나 형사부나 뭐 이런 부하고 달리 중앙수사부만 직접 수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은 중수부가 이제 80년대 초에 이게 설치됐어요. 50 들어서서.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역사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정말 송광수 안대희 체제의 대검 중수부는 뭐 대한민국 정치 발전 사상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 자금 수사를 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향후에라도 특히 이제 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으로 중수부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 있지만 그것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것 자체는 보다 그런 특수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만큼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운영에 어떤 그 변화를 두더라도 이걸 아예 그냥 빈대 뭐 무서워서 초과상관 태우느냐,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반론인데요.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또 사법개혁 특위에서 또 논의가 아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특별수사청 같은 경우에도 좀 이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러니까 이 특별수사청은 누구를 수사하는 겁니까? 이게 특별수사청을 이제 거론하게 된 기본적인 계기는 지난번에 이제 그랜저 검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랜저 검사 사건은 이제 특임 검사를 도입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니까 안 됐던 겁니다. 그 이익 충돌의 경우죠. 그래서 이제 검사만 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법원 판사들 비리는 사실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또 판사라는 또 특수 직종이고 또 광주 사건에서도 예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판검사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스폰서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스폰서 특검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예산 낭비만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의결로 무조건 특검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그 부작용이 생겼으니까 이 국회에서 의결로 의뢰한 사건도 특별수사청에 맡기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을 언론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검찰에서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강제 기소 기능은 없습니다만 일본은 이제 오자와 사건처럼 강제 기소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또 기소와 공소 유지를 검찰에서 담당하는 것도 모순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재의결한 사건의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이런 세 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특별수사청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특별수사청이 이제 법조인 판검사들의 어떤 자정 기능을 돕고 청렴성을 감시하는 그런 체제로 자리 잡게 되고 그다음에 특검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잡게 되면 이 특별수사청의 기능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특별수사청의 역할로 나온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판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 이건 뭐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겠죠. 또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들을 수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반론은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를 들면 동료 정치인들을 특별수사청에 수사 의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이제 뭐 예를 들면 특수부나 아니면 이제 그 중수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치는데 국회에서 그 같은 동료 의원들을 수사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다시 말하면 특별수사청을 두어서 판검사에 대한 통제는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반론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원래는 야당에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친인척 그다음에 국회의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했는데 이걸 검찰에서 강력히 반대했어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게 공수처가 아니라고 해서 또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공수처가 무산됐냐면 검찰의 반대로 무산된 겁니다. 검찰에서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했던 건데 이거를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에서 주장을 해서 특별수사청을 해놓으니까 이건 이제 검찰에서 자기들이 반대했던 것을 뒤집어 가지고 그럼 국회의원 수사는 누가 하냐고 국회의원들 수사는 검찰이 해야죠. 검찰이 자기들이 수사하겠다고 해서 반대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원래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반대 의사를 냈던 것이 검찰이에요. 그래서 그 검찰의 의사를 한나라당에서 받아들여서 특별수사청을 만든 겁니다. 도리어 이제 검찰에서 그럼 국회의원 수사는 누가 하냐고 국회의원 수사를 검찰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근데 알겠는데요. 아마도 검찰 입장은 특별수사청을 두어서 판검사가 거기에서 이제 그 뭐 검사 조사 받게 되고 동시에 그럼 판검사만 이게 그 대상이 되느냐 국회의원도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잠깐만요 이게 그 얘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 친인척 장차관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수사청을 만들자고 하니까 검찰에서 강력 반대했어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거다 이래서 그래서 그걸 빼놓은 거예요. 빼놓으니까 이제 검찰에서 도리어 국회의원 수사는 누가 하냐고 하는데 그건 검찰이 해야죠.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권이 지금 국회의원들 수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여러 가지 이제 검찰의 주장이 지금 검찰이 뭐 화가 나 있고 그런 건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모순적인 주장을 뭐 여기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해서 검찰은 국회의원 수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 또 중수부를 또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수부에서 국회의원 수사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2년 뭐 2, 3년 동안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검 중수부가 완전 식물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사 기능을 지금쯤 조정해 줄 때가 됐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 자살은 우리 국민적 충격이고 그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번 그 특위 논의 과정에서 또 특별한 경우에 뭐 대검에다가 또 수사 기능을 부활시킬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지금 내부적 제 판단에는 제가 이제 법원 검찰로부터 다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법원은 지금 검찰보다도 더
참담한 사태일 겁니다. 예. 하지만 법원이 이렇게 나오는 태도를 보세요. 검찰이 좀 배워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 그동안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 거기에서 이제 그 중수부는 또 없어진다고 하고, 또 특별수사청에서 수사라고 하지만 정말 국회의원들이 어쩌면 이게 뭐 주 의원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때로는 방탄국회라는 것도 열어서 동료 의원을 보호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건 너무 좀 국회의원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최근에 뭐 방탄국회를 열어서 지탄 받았고, 저도 뭐 인터뷰나 토론에 나가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검사 출신이라서 반대를 한 거겠지만, 하지만 그런 사건들도 보면 의정부라든지 전부 지검에서 했던 사건이에요. 대검 중수부에서 해서 하여튼 근래 뭐 2, 3년 동안 중수부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회복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니까 이것을 이제 지금 지검의 수사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검에서 붙잡고 있는 몇 명의 인력이에요. 대검에는 뭐 중수부 과장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력을 일선으로 보내고, 또 대검 중수부는 공안부처럼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검찰을 정상화하고 선진화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 어차피 또 논의가 좀 지속될 문제니까 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신문 보니까 법사위원 중에 절반 정도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읽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제 우리가 이 사법개혁 특위가 전반기 국회 때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하반기 국회가 다시 구성돼가지고 우리 법사위원 중에 이 정개특위 위원이 저하고 박영선 의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이 내용이 전부 공개가 안 되고, 어제 오후 11시에 전격적으로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동료 의원들도 몰라요. 내용을 솔직히 모릅니다. 정개특위, 그러니까 사법개혁 특위위원도 오늘 아침에 이제 보고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보죠, 유보. 그래서 조선일보가 좀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뽑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내용까지 쭉 제가 다 읽어봤어요. 아침에 찬찬히 읽어봤는데, 이제 유보라는 것은 그 국회의원들이 법안 내용도 모르고 앞으로 또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우니까 유보지, 이제 오늘부터 논의가 되면 다 이해를 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는 법안을 책임지고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보면서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시간 오늘 얘기 나눴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예, 4부에서는 황진아 한나라당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군장성 출신이기도 하고 또 파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 예정대로라면 탈북자단체인 자유운동연합을 비롯한 20여 개 탈북 보수단체가 내일 임진각 망배단에서 10만 장의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그 뉴스를 보니까 일단은 좀 미룬다, 그러니까 잠시 연기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주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일단 상권이 너무 피해를 받으니까 이거 좀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진보단체는 같은 곳에 이미 집회 신고를 해놓고 이 행사를 막겠다, 이런 그 입장이어서 양측 간 충돌도 좀 우려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미뤄진 상태니까 한숨 돌리긴 하는데 앞으로도 여전히 좀 그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황진아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황진아 의원입니다. 우선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뭐 대북 전단 살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북한 동포들이 자꾸 왜곡된 소식만 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 이유로 들겠고요. 특히 그 외부 세계가 돌아가는 사정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왜곡된 소식을 듣다 보니까 북한 동포들이 남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적개심이 굉장히 강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걸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계속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상황상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아니죠. 저는 뭐 지금 전단 살포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단 살포가 주로 임진각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상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보게 되면은
임진각이라는 곳이 풍향이든지 풍속 같은 걸 봤을 때 북한으로 보내기에 적합한 기상 조건들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한 군데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그 북한 쪽에선 조준 사격하겠다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실제로 할지는 뭐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뭐 나중에 예. 그 말씀드리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생계 위협을 받는 사람도 많고. 예. 근데 효과가 적은 걸 자꾸 한 군데서만 하기 때문에 생계 위협까지 주니까. 예. 기왕 전단 살포하는 건 하더라도 예.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은밀하게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공개적으로 다른 장소도 좀 찾아봐달라 그런 그렇죠.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곳이 근데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는 대개 보면 이제 이쪽 서쪽 아니면 저쪽 동쪽 동해안 쪽에서 날리거나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계절 따라서 우리나라의 풍향도 틀려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부전선에서부터 서부전선까지 이렇게 쭉 여러 군데를 찾아가지고 예. 은밀한 장소에서 하고 또 효과를 높이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예. 한 군데에서만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북한이 자꾸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고 하는 빌미를 준단 말씀이죠. 예. 그게 아마 전단을 뿌리는 쪽 입장에서는 네. 여러 가지 뭐 실효성 같은 것을 고려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인구 밀집 지역으로 날려보내려고 한다든가. 그 이제 다른 지역으로 어디 가서 은밀하게 한다면 만일에 받아볼 사람들이 별로 없다면 뿌리는 쪽은 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할 테고. 아니 물론이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예. 오늘하고 내일까지의 일기예보를 보게 되면은 예. 지금 바람 풍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북서풍이나 서풍이 불게 됐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임진각에서 뿌린다 그러면은 북서풍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남동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남쪽으로 예. 삐라가 오히려 북으로 예.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풍향 풍속 같은 걸 보면서 예.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그 이른바 조준 사격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뭐 협박성 의미가 강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현재 임진각이라는 것이 우리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 굉장히 많은 외국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일에 조준 사격을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까지 피해를 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엄청난 국제 문제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그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하겠다. 그런 북한이 정말 정신 나간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는 힘들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그럴 수가 없다. 쏠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대비태세도 안 하는 것은 또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무모한 도발을 껄핏하면 잘하는 게 북한 속성이기 때문에 예. 대비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원 의장하고 약간의 좀 그 논쟁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그냥 이견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황진아 의원님 얘기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단순한 위협이지 공격하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심재철 의장은 얘기한 것 같은데. 글쎄요. 그날 엊그저께 원내대책회의에서 같은 회의 석상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예. 제가 그 전단 살포하는 거를 임진각에다만 자꾸 하지 말고 효과적인 곳을 찾아서 은밀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예. 아마 우리 정책의장께서는 전단 살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단 살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풀었습니다. 오해를. 예. 그렇기 때문에 전단 살포를 제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성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잠시 보류되긴 했으나 네. 대표적인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여기 박상학 대표는 반드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전단 살포를 하겠다. 이건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고 지난 8년 동안 여기서 이제 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돼 있고 뭐 또 아시는 것처럼 다른 단체에서는 여기를 미리 선점해서 이 행사를 막겠다고 또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박상학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 임진각을 고집하는 이유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 상징성은 말씀하셨지만은 효과성이라는 건 어디 갔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북한에다가 전단을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더 두면은 예. 그것에 맞는 쪽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고 상징성만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 파주 시민들이 얼마나 그 안보 의식이 강한 분들이고 예. 또 접경 지역에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릴 건 알려주고 예. 북한 정권이 대우 각성할 건 각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건 제가 뭐 지역구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또 제가 어려서부터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예. 그런데 상징성만을 고려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 파주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왜
효과성을 생각했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에서 자꾸 그렇게만 고집하느냐.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또 그냥 마치 무슨 시민단체 중에서 극구 예. 반대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전단 살포하겠다는 그 단체하고 해서 자꾸 충돌이 일어난다면은 예. 북한이든지 보내주는 것은 전부 다 남남 갈등 현상만 보여준단 말이죠. 예. 그런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 예. 그리고 파주 시민들도 남남 갈등을 바라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하실 필요는 없겠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만나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또 예. 한번 또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좀 해보려고도 합니다. 지금.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한나라당의 황진아 의원이었습니다. 신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삼촌. 당신의 아이들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눈과 입, 생각까지 크게 보내겠습니다. 너희 둘은 형제가 아니다. 아, 통티 엔지오 씨은 나를 미친 듯이 쳐다보았다. 왜 그래? 그들은 라는 성이 있는 삼촌을 멀리 보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동생이 되어 우리 집에 그렇게 오래 머물 수 있단 말인가? 인물관계도 구분이 안 가네요. 아, 그럼 그 아이는 모르는구나. 어떤 이름으로 저장하셨나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는데 너라는 말을 듣자마자 생각나는 뱃살 큰 아들. 내 앞에 있는 10대를 바라보며 나는 차가운 숨을 쉬었다. 그에겐 입술이 없고 미소가 눈 밑까지 닿지 않는다. 내 이름을 아는 걸 보니 두피가 얼얼하네요. 몇 등급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술 구석에 벌이 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서 명확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역할에 따르면 제 이름은 웅총입니다. 나에게 전화해보세요. 그는 다른 어머니에게서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은 통 KY 벤입니다. 그 부드러운 목소리는 마치 가르치는 것 같았지만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위험한. 한 발 물러나 난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내가 먼저 간다. 그가 두 걸음을 떼기도 전에 부인은 많은 물건을 들고 있는 그의 셔츠 뒤쪽을 붙잡았습니다. 통 KY 엔지오 씨 눈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눈이 빛났습니다. 내 엄마가 더 이상 우리 집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가서 그녀의 극도로 기대하는 눈으로 그녀를 죽도록 꾸짖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친구를 만나러 푹로이 병원에 갔어요. 나는 그녀를 위해 가방에 있는 물건들을 샀습니다. 통 KY 엔지오 씨의 얼굴이 다시 검게 변했습니다. 웅총이 나를 차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딘가로 가고 싶다면 운전사에게 전화해서 테이를 차에서 데려가세요. 홍두홍을